페이지 113쪽에 113 쪽에 나와 있는 절정 교목 그날이 오면이라는 작품을 지금부터 볼 겁니다. 일단 가와 나의 작가는 이육사라고 하는 작가로 동일해요. 교목과 절정의 작가는 이육사다. 일단 이 이육사라고 하는 작가는 일반 일제강점기 시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항 의지를 드러낸 작가가 이육사입니다. 친일파가 아니라 저항 의지를 드러냈다. 이육사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 일반적으로 강렬하고 남성적이고 지사적인 어조가 드러난다. 성격이 드러난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부의 특강 목요일자일까? 특강 뭐죠? 끊을 수 없잖아. 안 돼. 많은 예비군 애들 볼 거예요. 다현이가 좋아할 것 같은데. 다현이가 쌤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지사라고 하는 건 뜻이 있는 선비를 지사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육사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육사 작품 중에서 일반적인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육사 작품 중에 교목이라는 작품에는 이 특성이 조금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특성이다라고만 정리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육사의 본명은 이육사가 아닙니다. 이육사라고 하는 이름은 죄수번호입니다. 264번. 그래서 이육사라고 하는 사람이 본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볼게요. 오른 날개. 자유시 서정시라고 나와 있고요. 성격 상징적, 의지적 동그라미. 독립운동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작품은 다 의지적일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남성적, 아까 말씀드렸죠? 지사적, 아까 말씀드렸죠? 이육사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육사니까. 주제, 극한상황 세모. 극한상황이라고 하는 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를 살았던 이육사를 적용시켜 본다면 일제강점기가 되겠죠? 살기 어려운 일제강점기가 극한상황이 될 겁니다. 이러한 극한상황의 밑줄 초극의지. 의지라는 두 글자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죠. 초극이라고 하는 건 초월적으로 극복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초인의 힘을 발휘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초극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극복보다 더 높은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밑줄 역설적 표현. 역설법이네요. 근데 역설법을 왜 사용했대? 주제를 형상하기 위해서. 그럼 역설법이 나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주제를 파악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학습 포인트가 될 거고. 2번 강렬한 상징어. 왜? 이육사니까. 남성적 어조. 왜? 이육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화자의 내면 의지를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내면 의지라고 하는 건 초극 의지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저항 의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본문 가겠습니다. 절정. 일단 절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소설의 구성 단계 있잖아요. 최고조에 이른 상태를 절정이라고 할까요? 그럼 무엇이 최고조에 이르렀을까요? 극한 상황이 최고조에 이르렀겠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극한에 놓여 있는 게 절정이 될 겁니다. 아래 볼게요. 매운 계절 세모쳐 볼까? 계절이 맵다라고 하는 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이 될 겁니다. 그럼 매운 계절이라고 하면 계절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될 테니까 여기서 말하는 매운 계절이라고 하는 건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암울 또는 부정적인 상황이 되겠죠. 매운 계절에 채찍의 갈겨. 채찍도 세모 쳐볼까요?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채찍질했죠. 때렸죠.
여기서 말하는 채찍이라고 하는 건 뭐가 돼? 탄압, 구속, 억압 이런 것들이 되겠죠.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북방 가로쳐 보실까요? 지금부터 괄호를 총 3가지를 칠 거야. 괄호를 총 3가지를 칠 텐데 어떤 상황이냐면 극한 상황. 한계에 도달한 상황들을 지금부터 3가지를 가로를 칠 겁니다. 근데 북방이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북쪽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평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수평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 산을 올라가는 걸 수직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설명할 거 아니야. 등산을. 근데 평지를 걸어가는 걸 수평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북방이라고 하는 것을 수평적 한계 상황 또는 수평적 극한의 상황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이 수평적이라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수직적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북방으로 쫓겨났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갈 거야. 마치 도망가는 사람처럼. 휩쓸려 오다 라고 나와 있고요. 1년에서 얘들아 어떤 글자들에 주목하면 좋냐면 아까 우리 봤던 네온이라는 글자 또는 갈겨라는 글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남성적 이미지죠. 맵다, 갈기다 이런 것들. 그래서 남성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시어들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오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 어미야, 현재형 어미야? 현재형 어미가 되겠죠. 지금 보고 있는 절정도 고등학교 1학년 실제 내신에서 나오고요. 대다수 학교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배울 때 꼼꼼하게 배우시면 좋아요.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가로쳐 보실까요? 마찬가지 극한 상황이야. 얘들아 고원이라고 하는 건 평지에 있어? 산 위에 있어? 산 위에 있겠죠. 산을 올라가야 되니까 수직적 한계 또는 극한의 상황이 되겠죠. 극이라는 걸 제가 극이라고 좀 바보도 아니고 왜 이런 거야? 그러면 얘들아 수평적 한계에 있다가 수직적 한계로 가면 점점 화자가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야. 수평적이라고 하면 제가 이 강의실을 돌아다닐 수가 있겠죠. 수직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의자 위에 올라가는 거라고. 그럼 이 강의실 전체 돌아다니는 것과 의자 위에 올라가 있는 것 한계는 당연히 의자 위가 더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보자. 여기 또 가로 서리빨 칼날진 그 위 마찬가지 극한 상황. 강의실을 돌아다니다가 의자 위로 올라갔고 의자 위로 올라갔다가 이 난간 위로 올라갔다 과정을 해볼까요? 그럼 제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죠, 그죠? 그럼 극한 상황의 정도는 진행될수록 커진다야 작아진다야? 극한 상황이 커진다가 될 거고 극한 상황이 커진다라고 하는 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이 되겠죠. 화자는 암울한 현실 또는 부정적인 현실의 극한적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 극한적 상황의 마지막이 서리빨 칼날진 그 위가 될 거고 서리빨 칼날질 그 위가 바로 작품의 제목인 절정이 되겠죠. 절정의 극한 상황. 서다라고 하는 것도 현재형 어미인 건 아시죠? 과거형 어미가 아니라. 그랬더니 화자가 말합니다. 어디에다가 무릎을 꿇어야 하나 생각해봐 얘들아. 이 난간 위에다가 무릎 꿇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 강의실 내부적으로는 무릎을 꿇기가 편할 거야. 의자 위는요 불편하고요. 이 난간 위는요 완전 불편하겠죠.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고요. 한숨 돌릴 수 있는 공간도 없다. 왜? 절정의 극한 상황에 도달했으니까. 이어서 볼게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조차 디딜 곳이 없다. 이러메 네모. 그럼 부정적으로 끝날 것 같은데
264 작품은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했잖아. 지금까지 이 앞부분은요. 이 앞부분은 절망적이고 극한의 상황이 나왔다면 이러메라고 하는 글자 뒤에는 조금은 의지적이고 희망적인 상황이 나와야 264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 전달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러메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뒤집는 시상, 전환의 기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264 작품의 특징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264라고 하는 아저씨가 처음부터 슬퍼 끝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고. 슬프다가 아자라고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되니까 시상전환이 어디서 일어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러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상전환이 나오면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을 잘 찾잖아요. 여기선 이러메라고 하는 부분이 시상전환의 포인트가 되니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메 밑줄 눈 감아 생각해 뭘 밖에 밑줄 쳐보시면 극한 상황을 정신적으로 초극하려는 행위. 이미 나의 육체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절정 또는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을 거야.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체념하지 않으려면 내 머릿속에 있는 정신적 가치가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화자가 극한의 상황 속에서 눈을 감고 정신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위, 즉 행동을 보인다고요.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겨울은 겨울 세모죠. 겨울이 왜 세모야 얘들아? 춥잖아. 추우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고 이 작품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겠죠. 이 겨울은 밑줄 강철로 된 무지개. 무지개는 따뜻해요 차가워요? 무지개 따뜻하죠. 강철은요? 차가워. 근데 무지개가 따뜻한 무지개가 차가운 강철로 돼 있대. 말이 돼 안 돼? 안 돼. 1번 무슨 바? 역설바. 같은 말 역설적 표현. 2번 왜 강철이라고 표현하고 왜 무지개라고 표현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강철이라고 하는 건 싸늘하다, 차갑다라고 하는 느낌을 준다라고 했죠. 반면에 무지개라고 하는 건 화려하고 따스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거야. 근데 무지개가 강철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비극적 또는 극한 상황이지만 무지개처럼 따스함을 추구하겠다 같은 말, 초월적으로 극복하려는 초극 의지를 갖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빼먹었는데 얘들아, 아까 화살표로 극한의 상황 표시해준 거 있잖아. 화살표 연결된 부분 보시면 극한의 상황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점점 커진다. 점층적 시상전개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시상전개라고 하는 건 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가 시상전개잖아요. 그래서 점점 극한의 상황이 커지고 있다. 점층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설명해도 특이사항 없다고요. 그 다음 나 작품 가겠습니다. 교목. 교목이라는 작품, 작가는 이육사죠. 교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줄기가 곧고 굵으면서 대나무처럼 일자로 세워져 있는 나무가 교목이에요. 됐어요? 일자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대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화자의 모습, 화자의 태도를 나타낼 때 교목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이육사 자기 자신의 극복 의지 또는 초월 의식 또는 저항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목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오른 날개 먼저 보실게요.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의지적. 그 다음 혹독한 시대 상황, 세모 쳐보시면 일제강점기죠. 이육사니까 부정적이라고 말하면 전부 다 일제강점기가 된다고. 일제강점기 시기에 굴복하지 않는 밑줄, 강한 의지. 그럼 그 강한 의지를 상징하는 게 뭐가 된다? 교목이 된다. 그래서 그 교목이 화자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교목을 통해서 화자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니까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계절과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화자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자의 소망은 당연히 뭐가 된다? 광복, 독립이 되겠죠. 2번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주제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특이의 사항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도모. 집에서 쉬고 있는 애들은 좋겠다. 부럽다. 한 1년 쉬고 싶다. 너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으면 좋겠다. 1년 쉬고. 그냥 여기서 몇 명 정도 남아있을까요? 절반? 시험 잘 본 사람 남아있겠죠. 못 본 사람은 안녕. 할만하죠? 너 다시 한 번 다니 얼마 됐나? 한 달? 한 달? 쟤는 남학생 치고 되게 잘 크고 있는 거야. 오랜만에 저런 애 봤어. 남학생들 한 달이면 양아치 되거든요. 사진이 봐봐. 저는 인정? 아니라고 말 못하잖아. 그렇지 말해서. 근데 쟤는 달라.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버틸만 하냐? 버틸만 해? 다닐만 하냐는 질문이 안 되지. 버틸만 하냐라고 물어봐야 맞지. 그게 맞잖아. 현실적으로. 사진이처럼만 살지 마. 저 잘 다니고 있는. 아니 몸이 학원에 있다고 잘 다니는 건 아니에요. 제 기준점이 높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되게 칭찬에 박한 사람이라. 네. 금호 애들은 알아요. 칭찬을 저한테 받으려면 기대치가 되게 높아가지고 교훈이도 칭찬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을걸요? 그치? 한 10번 정도 대화하면 그중에 한 번 할까 말까지. 전 칭찬을 되게 아끼는 사람이라 담임 애들도 많이 울어요. 소리 지르지 않아도 울어요. 아까도 한 명 울리고 왔어. 민재 다음 타자. 민재 상담하고 나온 했어. 공부 안 하고 자기도 안 했어. 9박도 안 했어. 올해 20살 된 애들이 시험 보잖아요. 학교 시험 대비 하잖아. 고1부터 고3 때까지 시험을 보고 나오면 선생님들 점수 주선다고 전화하잖아요. 10번 시험 동안 제 전화를 한 번도 안 받은 덕성여고 이번 연대간 애가 있어요. 왜 안 받는지 알아? 시험 끝나고 괜찮아 어떻게 봤어?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다른 선생님은 모르겠는데 내가 말하면 난 슬프대. 근데 항상 걔는 잘 받거든요. 1 나면 2야. 그럼 저는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그것도 어려운 독성여고에서 1, 2등급을 받는데 왜 안 받아?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울을까봐 안 받아요. 그렇게 걔는 10번을 안 받았어. 그러고 학원 오잖아? 그리고 상담을 해야 되니까 시험 문제 가지고 예상 점수 알려줘야 되니까 개별 상담을 하면 그때 울어. 혼내잖아. 잘 봤네 해도 울어. 그래서 아마 교원이가 이렇게 울지 않을까. 안 울 것 같아? 내 목소리가 그렇대. 시험 끝나고 들으면 되게 슬프대. 그게 왜 맞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쌤들은? 왜 내 목소리가 슬픈 거야? 차분해서? 무서워. 아니야, 교훈이 성도 많이 올라도 안 냈어, 교훈아, 그치? 혼낸다고. 교훈이가 그때 졸업고사 때 2개인가 틀렸거든요, 제 기억상? 93점인가 그랬을 거야, 맞지? 93인가 2인가 어디 그 부분일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실수였어. 근데 그 실수를 먼저 언급하지 않았어. 킬러 문항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설명해주고 아쉬워하길래 두 번째 문제 실수한 거에 대해 잔소리를 살짝 했을 뿐
아 근데 그래도 웃으면서 했잖아. 잘했다. 맞지 맞지. 근데 그 전에 울었어. 울더라도. 그냥 시험 아닌가? 끝나고. 다 하고 그랬나? 나 무서웠나? 넌 내가 내 기억상에 이혜린하고 이시영이 엄청 울어가지고. 엄청 울었어. 혼내지 않았나 이거? 수학 시험 때문에 오는데. 나와봐. 또 나왔어. 그때 울었다니까? 아, 시험 끝나고 뭘 혼내냐. 같이 고생했는데. 괜찮아. 뭐 우는 거야. 아니 왜? 야 왜? 아 이거 생각해봐. 시험이 다 끝났어. 어제가 시험이었어. 시험지를 들고 이제 예상 점수를 들었고 예상 등급을 들었냐 고등학교는. 이제 윤소리가 딱 왔어. 시험지를 들고. 윤소라 고생했어. 이렇게 많이 운다니까? 이게 내 탓이야?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울것 같아. 쌤이 양쌤이 와가지고 윤소라 고생했어 하면. 그래도 울것 같아. 저 현진 쌤이랑 전화했을 때도 울었었어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고생했어라는 말 되게 그러잖아요. 뭐 단어를 안 쓰면 되겠네. 왜 이렇게 못 봤어? 라고 하면 차라리. 차라리 그러면 짜증이 알겠어요. 그럼 나지. 그렇게 할게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울게 냅둬요. 미안한데 내가 금호여중 졸업고사 할 때 너네 다 우는 거 보고 와 역대 최강이었어. 내가 내 숱한 요고를 많이 들어가봤고 올해 20살이 된 애들 금호여중 1학년 때부터 금3 때까지 내가 금호여중만 맥스 25명까지 혼자 다 컨트롤해봤는데 걔네들이 울어도 한 6명, 7명밖에 안 울어. 25명이 기준이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 예비고일에 금호여중 애들은 10명이라고 가정하잖아. 8명이 울어. 감수해 보고 싶어. 와 미친다니까. 근데 그게 나는 상담을 할 때 감성적인 무언가가 이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 내 감정을 쓰잖아. 사람의 감정에 그 쉽게 용량이 있다고. 뭔지 이해가? 교훈이를 위로해줬어. 그럼 내가 100리터를 채워왔으면 한 1리터를 쓸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다빈이가 울었어. 한 20리터 쓰겠지. 그럼 내 감정은 점점 소모돼서 기름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 다음 또 울잖아. 그럼 마지막 상담하는 애 가잖아? 그럼 사실 미안해. 감정이 메말라 있잖아 여기. 근데 위로를 해줘야 돼. 그래서 교훈이 할 때는 진짜 찐으로 막 진심만 나왔다면은 마지막 상담하는 애이면은 내 이미 감정 메말라고 내가 지쳐있으니까 아 그래 참 슬프겠구나. 이런 거 있어. 근데 그렇게 내 감정을 소모하고 나면 내 감정을 채워줄 사람이 없잖아. 쌤도 울면 이제 다 같이. 막 채워서 쌤이. 내가 우는 순간 학원은 와 다 같이 울면 막 선생님들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안 우냐? 나 뭐야 울게요. 이래 막 그런 거 되겠냐고. 뭐야? 시험 끝나고 다 같이. 교훈이 많이 웃었던 것 같은데 시험 끝나고. 근데 교훈이가 했던 말들 중에 내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게 이번 시험 대비가 처음인 것 같아요. 가장 민감했던 게. 저 이제 국어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했던 게 교훈이었는데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잖아. 나는 그 말을 기억하잖아. 그건 갈구는 거지. 이제 왜 너가 갈굼당하지 알겠지? 말 조심. 교훈. 아니 그 말이 좋은 말이 강사로서 되게 좋은 말이야. 제가 이번 살아생전 국어 성적에 이렇게 예민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시험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잘 보고 싶었어요 라는 말. 이게 그러니까 이 말에 한 5% 충전해요. 근데 다음 사람이 울면 10% 손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푸른 하늘 동그라미 쳐볼까요? 문학에서 푸른색 나오면 긍정이다 부정이다? 긍정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상, 뭐 소망, 또 뭐 염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일제강점기니까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독립, 광복일 수도 있을 거고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아직 닿진 않았네요. 그죠? 세월에 불타고 세월 세모. 세월이 왜 세모냐면 불탄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이 나와 있잖아. 여기 나와 있는 세월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부정. 부정이 될 거고 부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일제강점기. 이상의 반대말은 현실이니까. 세월에 불타고 우뚝
이라고 나와 있는 글자 네모 쳐볼까요? 지금부터 네모 치는 것들 한 번에 정리할게. 지금부터 네모 치는 것들은 얘들아 화자의 강인한 저항 의지를 표현하는 것들은 네모 칠게요. 왜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표현할 수가 있냐면 우뚝이라고 하는 건 강한 느낌이야, 약한 느낌이야? 강한. 즉 강한 느낌의 부사어를 사용하거나 아직 안 나왔지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정의 명령형 어미들이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문법 공부했을 때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면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우리가 문법 공부할 때 배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모 치는 것들이 왜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표현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네모죠. 여기 밑줄 쳐보자 얘들아. 봄도 꽃피진 말아라 밑줄 쳐보시면 일제 강점기 시기에는 꽃이라고 하는 행복을 누리지 않겠다. 나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꽃이라고 형상화가 되는 행복을 누리지 않을 거야.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슬퍼할 거고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의지를 표현할 거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낡은 거미집도 세모 쳐야죠. 화자가 처한 암담한 현실 또는 뭐 부정적 현실 거미집도 거미집인데 낡아버렸다니까.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 동그라미 화자가 일제강점기 시기에 꿈을 꾸고 있답니다. 어떤 걸 추구하는 걸까요? 광복 일제강점기 시기에 꿈은 광복이잖아.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뉘우침이 아니라 여기 밑줄 볼까요? 마음은 뉘우침이 아니라 마음은 뉘우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화자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겠다. 즉 나는 독립운동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또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조국의 광복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말하라 왜 아니라도 네모 쳐야죠. 아니라도 부정명령형 어미죠.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검은 그림자도 세모 쳐야죠. 그림자가 원래 검은색이긴 하지만 작품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검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도 암울한 시대 상황, 암울한 현실 상황이 되겠죠.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진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깊숙이 들어가면 호수 세모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가 되고 죽음 호수는 죽음. 여기 밑줄 깊이 거꾸러져. 깊이 거꾸러진다라고 하는 건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니까 하강적 이미지가 되겠죠. 하강적 이미지. 깊이 거꾸러져. 밑줄 참아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외부의 억압 또는 압력에 흔들리지 않겠다. 화자가 가지고 있는 화자 자기 자신의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못해라라고 하는 것도 부정명령형 어미니까 체킹하셔야죠. 그래서 부정명령형 어미가 나오는 부분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어느 부분에 뭐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작품인데
시몬이라는 작가는 이육사처럼 정리할 건 없고요. 얘도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럼 일제강점기 시기에 꿈꾸는 그날은 당연히 언제가 될까요? 그렇죠. 광복이 되겠죠. 오면 실제로 아직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온다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가정하고 있는 거죠. 오른 날개 볼게요. 자유시 서점시 성격 격정적이라고 나와 있네. 윤솔이 좋아한다 나왔죠? 윤솔 격정이란? 감정을 그렇대요. 너 녹음됐다 여기 감정.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걸 격정이라고 할 거야. 그죠? 반대말은요? 절제. 절제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의지 저항 주제 조국 광복의 그날에 대한 염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특징 1번 경어체 존댓말 종결음이 뭔지 아시죠? 2번 반복 과장 주제의식 강조 뭐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본문 갈게요. 그날이 앞에 바로 열어보실까요? 갈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뒤에 바로 닫아보시면 지금 1번 미래 상황을 뭐하고 있다? 가정하고 있다. 똑같은 말 두 번 뭐하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화자의 간절한 염원 또는 소망을 표현하고 싶어서. 똑같은 말 두 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표현 방식 총망라입니다. 이어서 할게요. 삼각산이 일어나 삼각산 밑줄 쳐보시면 삼각산은 오늘날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 이름이에요. 북한산. 근데 이 삼각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할 거야. 이게 무슨 법이야 얘들아? 그렇지.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니까 대유법이죠. 일부를 통해 전체를 표현한다. 대유법. 근데 잘 봐. 삼각산이 일어나서 더덩실 춤춘대. 춤이라고 하는 건 누가 추는 거야? 사람이 추는 거죠. 근데 산이 춤추고 있다라고 하니까 무슨 법이야? 그렇지. 의인법도 숨겨져 있네요. 의인법. 얘들아, 춤을 춘다라고 하는 건 동작이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니까 이 부분에 동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야? 아니면 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야? 앞에 게 맞아? 뒤에 게 맞아? 앞에 게 맞죠. 정이라고 하는 글자는 정지라고 했습니다. 움직임이 없다. 동이라는 글자는 행동, 움직임이라고 했어요.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한강 밑줄 쳐보시면 한강은 오늘날 그대로 한강이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한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강 중에 일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한다. 무슨 법? 그렇지. 대유법. 이 한강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한강물이 뒤집혀 밑줄 용소승칠 그날. 한강물이 많이 움직일까요? 그럼 적게 움직일까요? 많이 움직일 거야. 역동적 이미지 또는 동적인 이미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동적이라고 하고 단순히 움직이는 것보다 더 많이 움직이면 얘를 역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동적도 맞고요. 역동적도 맞아요. 아까 삼각산이 춤추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밤이니까 부정, 세모죠. 일제강점기 시기에 어두우면 다 부정이 돼야 되잖아. 밤하늘에 나르는이라고 하는 건 날아가다라는 뜻이죠. 맞춤법 틀렸네. 진짜 고용.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와 까마귀를 동일시하는 거야? 다르다고 보는 거야? 동일시한다가 될 거고 그 까마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자. 아래 밑줄 종로에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겠다. 결국 조국의 광복이 온다면 내가 까마귀처럼
종을 머리로 이렇게 치겠대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처럼요. 그럼 머리로 종을 치면 내 머리는 어떻게 돼? 깨져. 깨지겠지. 그럼 내가 희생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거야 라고 하는 실천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지금이 일제강점기인데 독립을 온다면 차지나 땅바닥에 머리를 계속 박을 수 있어? 네. 거짓말은.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의지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윤소리 할 수 있어? 당연하죠. 여기 밑줄 두개골이 떼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을 텐데 오히려 무슨 한이 남겠습니까? 밑줄 쳐보시면 즉 광복에 대한 화자의 강렬한 또는 간절한 염원 뭐 또는 소망 또는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날이 왔어 아직 안 왔어? 안 왔어요. 가정이죠. 좀 기다려드릴게요. 그날이 와서라고 하는 구절도 가정이야. 오면만 가정이 아니야. 와서도 가정이야. 오 가로쳐 보시면 감탄사 사용됐네요. 무슨 바? 영탄법. 잘 보세요. 얘들 영탄법을 사용하면 감탄사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라고 했잖아. 이 부분을 가지고 격정적이다라고 말하면 맞아 틀려? 감정 표현을 했으니까 맞아요. 됐어요? 오라고 하는 글자는 광복이 왔기 때문에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잘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날이 와서 육조 앞, 여기서 말하는 육조 앞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경복궁 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복궁 앞에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움직임 많아 적어? 많아요. 역동적 표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오른쪽 밑줄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밑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복이 오면 칼로 자기 살을 잘라서 북을 만들게 돼요. 이해죠? 똑같이. 윤솔 가능? 불가능? 가능이죠. 난 불가능. 이거 돼? 이게 된다고? 너 살 잘라가지고 북 만들 수 있다고? 근데 거짓말하는 누가 만들어요? 답이지가. 자기 희생의 실천적 의지 표현. 여러분의 행렬의 밑줄 앞장을 서겠다. 앞장서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게. 얘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주 나와. 선, 구, 자적, 자세.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라고 하는 물건이 지구상에 없었는데 아이패드라는 물건을 교훈이가 만들었어. 그래서 교훈이가 아이패드라고 하는 물건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이러면 선구자가 되겠죠.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걸 선구자라고 합니다. 행렬 앞에 있으니까 결국 뒷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앞장서서 헤쳐나가겠다니까 얘도 선구자적 자세가 된다고. 그래서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노래하는 작품에서 화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선구자적인 자세를 보여요. 내가 먼저 앞장서서 조국의 독립을 염원할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할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 선구자적 자세라고 하는 말들은 자주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밑줄 그 자리에 거꾸러져 눈을 감게 쏘이다 밑줄. 얘도 이거야 얘들아. 광복에 대한 화자의 강렬 간절한 염한 소망방 똑같은 표현이.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기에 놓여 있을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의 메시지를 오늘 3개나 봤습니다. 되었죠? 김윤솔 안녕 이러면 인사해줘. 네.